1번 총칙 들어갈게요. 다른 학원에서 어제 첫 수업을 했는데 누가 중개사법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래요. 아직 내용도 모르는데 중개사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안에 내용 말고, 우리 법 내용 말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랬어요. 대답해 보세요. 10명이서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2등을 따라냈어요. 몇 등입니까? 2등을 따라냈어요. 추월했습니다. 몇 등입니까? 2등을 잡아내면 2등이지 1등 아니죠. 2등이죠. 그죠? 10명이서 달리기를 합니다. 꼴찌를 따라냈어요. 몇 등입니까? 꼴찌를 어떻게 따라내요? 이래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기본적인 내용을 보는데, 자, 총칙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법을 공부하기 전에, 자, 요 내용은 볼 필요가 없고 밑에 공개사 법령의 구성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자, 우리가 그 부동산학 개론 말고는 전부 다 법을 배워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예, 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요 내용을 잠시만 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법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두 개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 이름이 짧으면은 법이라고 합니다. 민법, 등기법, 공인중개사법, 짧죠, 그죠? 이는 법이라고 붙이고, 법 이름이 좀 길면은 법률이라고 붙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거는 꼭 그런 명확한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붙이니까 이건 구분할 필요가 없고, 자,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미주얼 거주얼 모든 내용을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뼈대가 되는 건감만 만들고 이걸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시행을 한다, 조금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에게 위임을 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좀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도 모든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하든지 가장 구체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을 신고를 할 때 첨부되는 서류라든지 그 서류가 어떻게 생겼냐, 그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부로 위임을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령, 이것을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거는 법이지만 요거 두 개는 법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법령이라고 합니다. 이 법령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법령이에요. 그래서 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전부 다 문제가 다 나와요. 자, 그럼 이 법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 제도를 합니다. 그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용하는 자치법규가 있어요. 이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 크게 나누면 두 개가 있는데, 광역지자체가 있어요.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요거 시도를 광역지자체라 그래요. 그럼 여기 시도할 때 이 시장은 특별시, 광역시를 말합니다. 이걸 광역지자체라고, 기초지자체, 시군구를 기초지자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용하는 자치법규 조례가 있어요. 대구광역시 조례도 있고, 부산광역시 조례도 있죠. 그러면은 대구광역시 조례는 서울에 가면 적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적용을 안 합니다. 그죠? 수성구 조례는 달성구에 가면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례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올해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보통 한 4문제 내지 5문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떤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어떤 내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거 알아야 되죠. 그죠? 제가 14회 때부터 14회인가 15회 때부터 공제에서 강의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요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른 사람 강의하는 거 들으면은 재밌겠습니까? 지겹겠습니까? 엄청나게 지겹겠죠. 그죠? 그래도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한 3,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는 제가 하는 방법보다는 수강생이 받아들이기 훨씬 쉽겠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거 건집니다. 그래 놓고 모른 척하고 제가 하는 것처럼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점수만 많이 받으면 되죠. 그죠? 자,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첫 시간에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우리 법의 소제목을 쫙 책을 제가 딱 적어줍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해놓은 것 소제목 적어주고 더 상세하게 국토교통부령에는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없는 거 적어주고 그 전부 다 소제목을 다 적어요. 이거 다 못 외우면은 이 문제 못 맞춥니다. 근데 그거 못 외웁니다. 못 외웁니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 접목해 가지고는 문제를 못 맞춥니다. 그러면은 외우지도 못한다. 외웠다 하더라도 문제를 못 맞춘다. 외워야 됩니까? 안 외우는 게 낫습니까? 그건 버리세요. 그런 건 버리세요. 버려라는 말이지 틀려라는 말은 아닙니다. 틀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아까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죠.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닌 게 있어요. 시험 범위가 아닌 게 자, 우리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조금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공개사 돼야지 중개업을 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다. 그러면 수수료 나온 김에 수수료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수수료 내는 게 6개가 있어요.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개업 신청할 때, 또 분사무소라고 지점이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필증 재개업 신청할 때, 그 다음에 시험 응시할 때, 자격증 재개업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다. 이것도 시험이 자주 나오니까 외워야 되겠죠. 그죠? 근데 외울 게, 공부할 때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 다 외우면은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등록을 신청하면 조금 이따 등록증을 내줘요. 등록증 내주면 밑에 시군구청장 도장이 꽝 찍힙니다. 공무원이 도장 찍어주는 것은 반드시 도장값 줘야 돼요. 그 도장값을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럼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받죠. 등록증 잃어버렸다. 재개업 신청하면 등록증 받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신고 필증이라고 받아요. 신고 필증 잃어버렸다. 재개업 신청하면은 신고 필증 받겠죠. 시험 응시하면은 원서 받죠. 원서에 보면 도장이 찍혔어요. 자격증 재개업 신청하면은 자격증 새로 받죠. 아, 도장값을 수수료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고용하는 거 신고했죠. 고용 신고를 했다. 뭐 받는 거 없습니다.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수수료 내는 거 아니죠. 그죠? 인장 등록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개업 할 때 이 도장으로 서겠다고 인장을 등록하는데 그거 뭐 받는 거 없어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원칙 하나만 보면은 문제가 풀리죠. 그죠? 물론 문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원칙적인 것도 나오고 예외 부분이 나오는데 도장 찍는 거라도 수수료 안 내는 게 예외가 또 2개는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수료 얼마 내느냐. 제가 오늘부터 이제 시험 들어갔는데 지금 이 단계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시험 칠 때까지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얼마 낸다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내일 모레 여러분들 이제 시험 칠 때가 됐어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얼마 냅니까 하면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수수료 내는 것은
수수료 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죠? 자, 또 하나가 나중에 공제사 협회 공부를 할 건데 협회에서는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일단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게 하나는 시도에 둘 수 있고 하나는 시군구에 둘 수 있어요. 이것도 틀리게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막연하게 어디에 지부를 어디에 지회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지부, 지회, 지자가 똑같으니까 부하고 회만 구분하면 되죠. 부로 시작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부산이죠. 부산은 시도에 들어간다, 시군구에 들어간다. 시도에 들어가요. 광역시니까. 그러면은 이 마찬가지로 시도의 지부를 들 수 있고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자,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물어봤어요. 진주시 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진주 터미널에 내리면 지회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거 모른대요. 어디 있는가 모르죠. 모른대요. 모르면서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에 1번 지혜가 있다, 2번 없다, 3번 모른다. 어느 게 답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럼 여기는 대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알 수가 있고, 경산에 가면은 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자, 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중개보수 계산을 하는데 물론 올해도 이 문제로 나왔는데 중개보수 할 때는 하나만 생각하면 한 문제 무조건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구분을 할 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합니다. 그럼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주택 외에는 소형 오피스들 빼고는 전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전부 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그럼 기업공개에서는 1000분의 9 받고 싶죠. 그럼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1000분의 9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1000분의 9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으로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로 한다 하지만은 그냥 1000분의 9 받아요. 그래서 1000분의 9라 하는 말은 우리가 알죠. 알면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보수율은 주택에 관한 보수율은 얼마인가 모른다. 이거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은 이 지방자치단체 정관, 시도조례 시험 범위가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령이냐 국토교통부령이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나온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틀리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모르고 핵심을 모르고 공부하면 필요 없는 거 그거 외운다는 말이에요. 잘 외우지도 안 하고 외웠다 해봤자 그거 제목하면 틀립니다. 문제의 핵심이 이거냐 저거냐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 범위냐 아니냐,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은 어디에서 정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공부하면 좋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냐 아니냐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른쪽에 총칙 01에 공제사법령의 재정 목적 및 성격 보지 마세요.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 밑에 용어 정의. 제가 안 나오는 거 전부 다 읽고 설명을 드릴까요?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자, 용어 정의 나옵니다. 용어 정의가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보면은 용어가 6개가 나오는데 1번에 뭐 중개라고 나와요. 이 중개라는 말이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죠, 그죠? 어떤 의미로 서든지 간에 적어도 이 법 안에서는 여기에서 정의된 대로만 해석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용어정의가 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동산이나 개론 말고는 전부 다가 법을 배워서 공부를 하지만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죠?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치는 시험에는 용어정의가 반드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머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용어 정의는 기본적인 정의니까 이거는 할 수 없이 법 있는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암기를 해라 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암기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암기해도 시험 칠 때까지 1년 동안 안 가죠. 자주 듣고 암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자, 1번 중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개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래 돼 있고, 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중개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중개라고 박스 안에 용어 정의해 놓고 밑에 중개 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품을 요거는 나중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개 대상물이 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중개대상물 기억에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거래계약을 체결을 알선하는 경우는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 외의 물건을 대상으로 알선하는 경우는 공개서법상 중개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중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중개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래 되죠. 그러면은 중개라는 말이 3조 규정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하는 단서종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 하는데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은 중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중개 대상물 나오는데 지금은 중개 대상물 아직 할 단계는 아니고 중개 대상물이 할 단계가 아니니까 오른쪽에 중개 대상물 아닌 것 이거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럼 중개대상물 나오는데 중개대상물이 나중에 우리 2조가 지금 용어 정의예요. 3조 넘어가면은 중개대상물 나오는데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옵니다. 골치 아프니까 그냥 토지 건축물 정도라고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토지 건축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알선하고 교환을 알선하고 임대차를 알선하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요래인데 좀 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은 거는 생략해 버립시다. 매매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생략을 하면은 매매만 봅시다. 중개라는 말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집주인에게는 팔아라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라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죠. 그죠? 자, 일단 질문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상속은 중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속은 안 되겠죠. 경매는 중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속이 중개가 안 된다 하는 것은 감을 잡기가 좀 잡힙니다. 그죠? 경매가 중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상속보다는 감을 잡기가 쉽지는 않아죠.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을 칠 때 어떤 과목이든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은 공법 이야기를 하나 볼게요. 계획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런 계획이 있고 어떤 계획은 단기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시군구청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다. 소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겠습니까? 시군구청장이 맡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죠.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시군구청장이 맡겨죠. 그런 개념을 잡고 모르는 것도 그냥 감으로 이래 시험을 치는 것은 시험 칠 때는 중요합니다만은 공부를 할 때부터 감으로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어떤 게 중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거를 한마디로 풀이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가 있으면 거래가 돼야 돼요. 거래라는 말을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거래라는 말은 사인들 간에 서로 대가적인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법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 법률 용어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쓰는 말,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 안 쓰죠. 우리말이 아닌 것을 그대로 이해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또 까먹어요. 우리말로 바꾸세요.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고 이해를 하고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갑다. 그럼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하는 말은 민법에서 채무를 부담한다 하는 말은 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문방구 가서 분필 한 통 주세요. 분필 한 통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분필만 받아가 가면 됩니까? 1,000원을 줘야 됩니까? 1,000원을 줘야 되죠. 주고받는 게 있다는 말이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이다 하는 말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사인이고 여러분도 사인이에요. 우리 학원도 사인이고 이 건물주도 사인입니다. 그러면은 상속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아버지하고 딸이에요. 여기 여자분이 훨씬 많으니까 아들이라고 말한 것보다 딸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사인들끼리 하는 거 맞죠? 그러면 딸이 3명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좀 됐습니다. 제일 막내 딸이 아무도 없을 때 아버지 앞에 가고 좀 울어주고 아버지 그 돌아가실 때 됐는데 우리 저기에 땅 있는 거 아는데 그 땅을 요번에 저한테 상속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을 저한테 상속해 주면은 후대는 제가 아버지의 아버지로 태어나고 10배로 튄 거 갖고 아버지한테 상속해 드릴게요.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그건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거 아니죠. 그건 상속은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안 된다는 말은 중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경매. 시가 10억짜리 건물이 경매에 나왔어요. 우리 중개사부 제일 끝에 하면 경매 공부하는데 어제 그 합격했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험을 치고 나니까 할 게 없대요. 그게 뭐 할 거냐 보니까 경매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4주 단위로 일주일에 2번인가 가면은 4시간인가 한대요. 그거를 얼마를 주고 수업을 들었는데 무슨 경매를 이래 길게 하면서 이래 돈을 받으면서 수업을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어떻게 하던가요? 중개사법 시간에 수업 들은 거가 그 전부 다 알고 그런 정도 자기가 강의를 할 수 있겠대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런 거 좀 비쌉니다. 중개사법 수업 들으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자, 10억짜리 건물이 경매에 나왔어요. 유찰되가 7억으로 낙찰됐어요. 그러면은 10억짜리를 7억에 사는 게 아니고 낙찰될 때는 그 가격이 7억으로 떨어졌어요. 7억짜리를 7억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경낙자 이랬어요. 경매라는데 요즘은 법원 물건을 판다고 법원 물건을 산다고 매수한다. 그래서 옛날에 경낙자를 요즘은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경매 일방 당사자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입니다. 사인들끼리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경매는 사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니까 거래가 안 되죠. 그럼 중개가 안 된다는 말. 그럼 이게 중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 한마디로 전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은 중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다? 사인이 아니죠. 중개가 안 되죠. 그죠? 그 말은 나중에 중개 대상물 할 때도 별도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개라는 개념에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어떤 권리를 중개할 수 있냐 중개 대상인 권리가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매매를 합니다. 갑이 을에게 집을 팝니다. 갑이 을에게 집을 판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래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 그래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가 갑이 집주인이고 을이 세입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임차인.
자,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권 설정을 했다. 설정을 했다는 말은 등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자. 이럴 때 세입자를 전세권자라고 합니다. 전세권자. 자, 그럼 매매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임대차 계약을 칠 때는 임대인, 임차인. 자, 전세 계약을 채우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임대차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민법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민법에서 물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세권뿐만이 아니고. 이럴 때는 설정자, 권자 이거를 어떻게 붙이느냐면은 그 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권자라고 붙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결론이 어찌 되느냐면은 전세 계약을 체결로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자,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내 전세금 주세요 하고 돈을 받아가 나가야 되겠죠. 집주인이 돈이 없어요. 그럼 세입자가 돈을 못 받죠. 그러면 그때 세입자는 등기된 전세권에 기해 가지고 그 집에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경매 들어가고 내 돈을 먼저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을 하면은 집주인이 이득을 봅니까? 세입자가 이득을 봅니까? 세입자가 이득을 보죠. 이득을 보는 세입자에게 권자라고 붙입니다. 전세권자. 나머지 한 명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붙여요. 다른 연습 한번 봅시다. 갑이 은행에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럼 을은 돈 빌려달라 해서 그대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담보 있나 물어봅니다. 그죠?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담보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줘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결론 어찌 되느냐면은 기한 내 돈을 안 갚으면은 그 담보물에 대해 가지고 경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내 돈을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득을 봅니까? 빌려주는 은행이 이득을 봅니까? 돈을 받는 게 보장이 되어 있죠. 이득을 보는 은행을 저당권자, 나머지 한 명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잘 익히셔야 돼요. 그런데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자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식화된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상식이 워낙 넓고 워낙 깊기 때문에 내가 알면은 상식이지만 내가 모르면은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은, 이 말을 모르면은 특히나 민법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결론이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느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에게 각각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게 결론인데, 전세권자, 설정자, 전세권자 이걸 모르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이거 하다가 모르면 어찌하면 됩니까? 민법책을 찾아봐야 되겠다. 민법책에 아무리 보더라도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 한다, 세입자를 전세권자라 한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생각을 해놓고 공부를 하는데 알고 있었는데 헷갈릴 수도 있죠. 그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까먹었다, 헷갈렸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근데 물어보면은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물론 민법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교수님한테 물어보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A라는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기본적인 용어를 까먹었어요. 자, B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물론 처음이니까 잘 모르지만은 A가 생각할 때는 B는 내보다 조금 공부를 잘할 것 같다. 너는 내하고 비슷하고 D는 내보다 조금 떨어질 것 같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B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B한테 안 갑니다. 왜 B한테 안 가느냐면은, B한테 물어보면은,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 공중에서 공부한다고 하느냐 할까 싶어가지고 B한테 안 가요. 누구한테 가느냐면 D한테 갑니다. 진짜 용기를 내면 C한테 갑니다. 물어보면은 답은 뭐냐면은, 나도 그게 헷갈려서 미치겠다 이래. 무슨 말이냐? 내가 모르면은 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갈 때는 용기가 없었는데 3명이 가서 B에게 갑니다. B에게 가서 이제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겠죠. 아, 내가 집주인이 매도는 것 같다 이럴 때 집주인이 매도이다 이러면 고맙다고 넘어갑니다. 나는 집주인이 매수인이라고 알았는데 집주인이 매도인이라 그래요. 그럼 의견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조금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큰 소치에서는 이기죠, 그죠?
이 공부는 절대 큰 소리 친다고 이긴 거 아니다. 그죠? 하다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이 안 나오면은 반드시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결론이 안 나고 이게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법칙?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죠. 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학원에서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학원에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은 사실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써 하는 질문하고 이걸 글로 적으려고 그러면 참 답답하죠. 설명을 하는 사람도 말로써 하면은 한두 마디 하면 되는데 이거 글로 적으려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학원에 나오는 거 있죠. 합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년만년 여기서 공부만 하고 있을 거 아니죠. 합격하고 현장에 나가야 되죠. 그죠? 현장에 나가면은 공부하는 거 전부 다 까먹습니다. 모릅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본다. 안 가르쳐 줍니다.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다른 중개사무소에 물어봅니다. 뭐 자기가 알아도 나도 잘 모르겠다. 안 가르쳐 줘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학원에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이 나가면 기댈 언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중개사법과 관련되면은 학원에서 말씀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설사 그때 제가 강의를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강의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은 저하고 연락이 되면은 저한테 또 물어보면 됩니다. 학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언덕, 이런 것들 공부할 때 굉장히 활용을 잘 하세요. 모르면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웃기는 게 물어봐서 알았죠. 누가 기억을 잘합니까? 물어본 사람보다는 알려준 사람이 기억이 훨씬 오래 갑니다.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내가 쭉 정리를 했죠. 그죠? 정리를 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설명을 하면 내 나름대로 안에 정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한번 하면서 기억이 훨씬 오래 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중개 토지권 점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알선하고 교환을 알선하고 임대차를 알선하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한다. 이랬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는 됐어요. 그런데 그 밖의 권리 한마디로 여기 중개 대상 권리다. 그죠? 그럼 중개 대상의 권리가 거기 바로 밑에 중개 대상물 동그라미 2번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양도, 임차권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 아직 한 바퀴를 안 돌아섰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로 등기되는 권리는 전부 다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등기되는 권리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은 아직 유치권이 뭔지, 법정지상권이 뭔지 이건 아직까지 민법을 한 바퀴 안 돌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세요. 이건 등기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까 중개대상 권리는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한마디로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게 처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답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가 문제가 또 나왔는데 이게 답으로 누가 이거 틀려가지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뭘 했냐면은 이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랬어요.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자, 일신전속적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이 자격증 팔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팔죠.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상속도 안 되죠. 빌려줄 수 있다 없다? 빌려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안 되죠. 돈 안 받고 빌려주는 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됩니다. 자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주지도 못하는데 자격증을 빌려줬다. 무조건 자격 취소됩니다. 나중에 등록증 빌려줬다. 무조건 등록 취소됩니다.
그리고 빌려준 사람이든 빌린 사람이든 벌 받는 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받아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자격증 빌려주기도 하죠. 빌려주면 돈 받죠, 그죠? 한 달에 얼마 받을까요?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조금 떨어졌는데 부동산 경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돈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럼 1년에 얼마 받아요? 1년에 600만 원이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받으면 일반적으로 한 500만 원 받아요. 근데 1년에 500만 원 하늘에서 뚝 떨어졌죠. 돈을 은행에 얼마를 넣어놔야지 1년에 500만 원 생깁니까? 이자율이 1%라면 5억이에요. 2%라면 2억 5천입니다. 만약에 공개사 공부했고 자격증을 따면은 현금을 2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몇 프로 정도 합격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 떨어질 거예요. 너무 축제사자 공부하고 시험 치기 전에 다 죽어버릴 거예요. 공개사 자격증 그 정도 가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느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한 수업을 시작하고 한 2, 3주 정도 있다가 야간인데 부산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대부분 집에 갔는데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 저한테 오더만은 저는 집이 부산이에요. 교수님 오늘 저 약속이 없으면은 소주 한잔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부산이니까 술 한잔 마시고 가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죠. 그죠?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한번 모아봐라. 나중에 생각을 했는데 같이 안 가려고 다른 사람 다 가고 난 뒤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삶이 없죠. 둘이서 횟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은 교수님 제가 올해 꼭 합격해야 됩니다. 제가 막 웃었어요. 꼭 합격해야 된다는데 웃으면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왜 웃었냐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년입니다. 합격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중개업을 하고 있대요. 자격증이 없이 하고 있다는 말은 빌려서 쓰죠. 그죠? 중개업을 굉장히 잘하고 크게 하고 있어요. 이제 나온 김에, 빌려 썼는데 한 달에 얼마 줍니까? 이러니까 40만 원 준대요. 보통의 경우는 그때는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40만 원은 보통 때보다 좀 작게 주네요. 이러니까 40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달에 자기 수입액의 5%를 준대요. 그래서 보통 가져가는 게 도장 찍어주고 가져가는 게 한 달에 평균 350만 원 가져간대요. 아니, 자격증 따가지고 도장 찍어주고 한 달에 350만 원이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350만 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달에 얼마를 벌길래 5% 주가지고 350만 원을 주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맞죠? 자, 근데 받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받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많이 받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버는 게는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를 달래요. 10%는 못 주겠다. 그래서, 그 친구 와이프하고 같이 하는데, 와이프 보고 공부를 해라. 학원에 보냈습니다. 자, 독한 마음으로 합격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 학원은 아니었어요. 부산인데 거기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거 책 놓으면 다 덮일 정도. 요 위에 놓고 여기 옆에 붙어 있어요. 합격할 거로 제일 빨리 가가지고 제일 앞에 중간에 딱 앉았어요. 첫날 민법 수업을 하는데 법률 행위가 뭐고 법률 규정이 뭐고 법률 행위 했죠. 뭐가 법률 행위입니까? 여러분들 모릅니다. 법률 행위 시험 칠 때까지도 몰라요. 어려운 거는 보지 마세요. 사실은 민법은 어려운 총칙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합격만 하면 되죠. 법률 행위가 나오려면 계약부터 있어야 돼요. 계약이 있으면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물건이 변동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총칙을 공부하는 게 사실은 정석이에요. 총칙이 제일 어렵습니다. 첫날 무슨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나가야 되겠다.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손해다. 근데 제일 앞에 중간에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나가기 어렵죠. 그죠? 한 시간 마치고 나가야 겠다. 한 시간 마치고 나가려니까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으면은 나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제일 앞에 한 자리 비면은 또 사람의 모양새 그렇죠. 할 수 없이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들리는 바가 없고 그래서 종일 있다가 집에 가고 남편한테 하는 말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거 공부 못하겠다. 남편이 학원에 이야기하고 사람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하고도 자주 술도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고 중개사법은 이렇게 공부하고 따라만 오면 된다. 그래서 뭐 자료도 좀 주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물론 어떤 과목을 다른 과목을 질문하면 저는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실 읽을 때는 이 수업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하고 시험을 칠 때까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험 치기 다 돼가니까 합격하겠다 싶어요. 시험 치고 난 뒤에 1시간 다 있었어요. 1시간 있다가 전화 갔다가 합격했대요. 합격을 했대요. 그전에 술을 자주 마셨는데 술을 마시고 나서는 이제 시험 치기 전에는 합격만 하면은 뭐 해드릴게요 말이 많죠, 그죠? 근데 합격하고 나면 끝입니다. 근데 제가 절대 뭐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합격하고 난 뒤에 합격자 발표 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소주 한잔 합시다. 그래서 왜요? 시험 치는데 한잔 해야지. 그러니까 저보고 뭐 대접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안 한다. 바쁘다. 자꾸 미루고.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발표 나고 하자. 발표 나고 난 뒤에 소주를 한잔 했어요. 진딱 마시고 내일 한 번만 시간 내서 좀 봅시다 이래요. 오늘 마시면 되지. 내일 하여튼 뭐를 할 게 있는데 꼭 내일 좀 만납시다. 내일 갔어요. 근사한 양복을 하나 맞춰줘요. 여러분 합격하고 저한테 맞춰달라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 합격하면은 제가 집을 팔았어도 술은 사드릴게요. 밥 사라 그러면 밥도 사드릴게요. 합격만 하세요. 자격증 따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팔 수도 없죠. 빌려줄 수도 없죠. 상속도 안 되죠. 자기만 쓰는 것을 일신전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라면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전할 수 있다 그죠? 없죠. 자기만 쓰는 거니까. 아까 얘기해서 득실변경하는 거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빼고 매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넘어가죠. 그죠? 누가 득했습니까? 을이 득했죠. 갑은 소유권을 실했죠. 거꾸로 하면 득실이죠. 다른 말로 변경이죠. 근데 권리는 변경이라는 말보다는 이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말은 토지건축물을 거래 당사자 간의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보다 훨씬 쉽죠. 공부는 쉽게 하세요. 너무 처음부터 죽을 똥 살 똥 그래 하지 말고 재밌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신전속적이다. 내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죠. 그럼 만약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일신전속적이라면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전할 수 없죠. 내만 쓰니까. 그런데 판례에서는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니까 이전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지만은 이전할 수 있고 유치권 법정지상권을 이전할 때는 이전 시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중개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말이 안에 내용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중개대상의 권리는 뭐 할 수 있는 권리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중개대상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등기하는 권리가 아닌데 이전할 수가 있다.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중개라는 개념에서는 지금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3번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지상권, 지형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 및 이전 계약, 유치권 이전 계약 외우지 마세요. 한 바퀴 돌면은 이거 등기되는 권리라는 걸 자동적으로 알아줘요. 굳이 다룰 필요가 없죠.
등기되는 권리는 전개할 수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종교대상 권리에 해당하는데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에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지만은 이전할 때는 종교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앞으로 용어 정의 17페이지가 있습니다. 용어 정의에 앞부분의 용어 정의하고 교재 설명된 단어하고 좀 순서가 다르니까 용어 정의 17페이지에 3번부터 볼게요. 중개업 나옵니다. 자,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용어 정의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판례도 제일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업 한번 내용을 한번 보고 합시다. 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용어 정의는 법에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보수를 안 받으면은 봉사업이라는 말은 없죠. 봉사업이다, 자선사업이다 이런 거지 중개업 아니에요. 보수를 안 받으면은 중개업 아닙니다. 그러면은 중개업 할 때는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핵심은 보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하기로는 조금 더 나올 건데 기업공개사만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벌써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즉 무등록자를 표현하는데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무등록자,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는 걸 제일 못하게 합니다. 제일 못하게 한다는 말은 벌이 제일 큰 거 준다, 제일 작은 거 준다, 제일 큰 거. 그럼 형벌이 아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있었죠. 형벌이 하나 더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말이 기니까 제가 앞으로 표현할 때는 1년에 1천, 3년에 3천 이렇게 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래요. 표현할 때는 1년에 1천, 3년에 3천 표현할게요. 그럼 무등록자 1년에 1천 줄까요? 3년에 3천 줄까요? 3년에 3천이에요. 그러면은 A가 가백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은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기업공개사 아닙니다. 그럼 거래계약을 체결시켰다. 약속대로 갑은을에게 얼마 달라 요구를 하겠죠. 얼마 달라 요구를 하는 상태에서는 보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죠. 중개업 했다 안 했다? 아까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라 그랬죠. 보수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태는 보수 안 받았죠.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자, 업이라는 말은 기본적이 되는 판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이래서요. 그럼 이 부속되는 판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연히 한번 합니다. 우연히 1회 중개를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럼 우연히 1회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조금 오래된 판례인데 간판을 내걸고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든 아니든 간판을 내걸고 하게 되면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자 5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용어가 나오면은 용어는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죠. 우리 아파트란 말을 많이 쓰죠. 뭐를 아파트랍니까? 자, 7층짜리 건물인데 밑에 2개층을 상가로 씁니다. 4개층을 주택으로 씁니다. 아파트다 아니다. 이건 아파트 아니죠. 그죠? 이건 주택법, 건축법에서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것을 아파트라 그래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만 있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이런 데는 중개사무소가 별로 없죠. 중개사무소는 대규모 아파트에 목이 제일 좋은 데 가면 중개사무소였습니다. 그 바로 옆 가게 뭐 하는 곳이 아세요? 목이 제일 좋은 데 중개사무소였어요. 그 바로 옆집 뭐 합니까? 이거 만약에 물어보니까 누가 하는 말이 파리바게뜨 한다는데 그 옆집도 중개사무소예요. 그 옆집도 중개사무소. 어떤 데 가면 1층 상가 전부 다가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만큼 임료가 비싸죠. 그러더라도 그만큼 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단독주택만 있다 이럴 때 중개사무소가 별로 없죠. 누가 집을 하나 사려고 해요. 이제 아무리 돌아다녀도 중개사무소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경비실에 갑니다. 아저씨 혹시 여기 집 내놓은 거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인터폰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시켰어요. 경비 아저씨 중간에 했죠, 그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고맙다고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돈을 받았죠, 그죠? 경비 아저씨 처음으로 이래가 돈 받았어요. 경비 아저씨 정기업했다 안 했다? 우연히 한번 한 거죠. 정기업 아니죠, 그죠? 근데 경비 아저씨가 보니까 이사철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돈이 제법 되죠.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나한테 바로 오라고 조그마한 입간판 하나 내걸었습니다. 중개합니다. 내걸었어요. 간판을 내걸면은 중개업 맞죠? 그럼 이 사람 지금 중개업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중개업을 한다는 말은 행위는 중개행위죠. 그럼 누가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왜 중개행위 합니까? 물어보면은 경비 아저씨는 중개행위 한다 하겠습니까? 안 한다 하겠습니까? 안 한다 그러겠죠. 난 중개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경비행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중개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간판을 내걸고 하니까 중개행위 맞죠?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인지의 판단은 그 중개행위를 하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것도 지문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중개업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 한번 볼게요.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중간에 1번 중개업 여부. 자,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했어도 우연히 단 1회 중개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연히 한번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제일 밑에 8일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아직 보수 안 받았죠.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사람을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오른쪽에 판례가 나왔고, 자, 그 다음 중간에 판례는 아직까지 보시지 말고 그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태양이란 말이 종류 이런 말이에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의 지문에는 안 나옵니다. 핵심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즉 우연한 기회에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우연히 한번 하는 것은 업이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넣어야 되는 건데 이 교재 나중에 이 교재도 마찬가지고 본 교재가 나옵니다. 다른 과목은 제가 안 해서 잘 몰라요. 중개사법에서 교재 중에서는 제가 이 교재를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교재 안 좋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교재 안 좋습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그럽니다. 우리나라 교재 중에서 중개사법은 랜더풀에서 나온 거 이 책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입문서니까 조금 생략된 것도 있겠죠. 이 부분은 생략된 어떤 행위가 중개 행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그 중개행위를 하는 본인이 판단한다.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저 앞에 용어적인 17페이지 갈게요. 자, 17페이지에 자, 이번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 요래 보시고 21페이지 있네요.
용어 정의. 공인중개사의 종별. 요거는 지금 보시지 말고 좀 이따 별도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라는 문제에서 단어에서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자,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이란 말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 첫 번째 핵심이 아까 중개업은 기업공개사가 되어야지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는 중개업을 못합니다. 혹시 이 강의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그죠? 제가 13회 때 자격증을 땄는데, 제가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까?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강의를 하고 있지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죠. 핵심은 공개사 자격만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자격만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하나가 지문에는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 법에 의해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는 말은 외국에서도 물론 공개사라고 하진 않아야겠지만 우리 같은 공개사 제도가 있겠죠. 그죠? 외국에서 자격을 딴 사람은 우리 법에 의한 공개사다 아니다. 아니죠.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자격을 딴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에서 자격을 딴 사람은 우리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문제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여튼 핵심은 자격만으로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나오는데 기업공개사는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